그 사랑은 예정된 것이었다. 그것은 지금의 나, 100년 전의 나, 1000년 전의 나, 겹겹의 세월 속의 내가 포개져서 발현된 영혼의 사랑이었다. 나는 그 영혼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라디오 S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양귀자 작가의 천년의 사랑입니다. 1995년 8월에 산림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소설은 운명적인 사랑은 시 공간을 초월해 반드시 만난다는 위로를 건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1000년을 기다리는 주인공의 헌신은 이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또 순수한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양귀자 작가는 특유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비현실적인 설정을 현실처럼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의 문장은 은은한 여운을 남기는데요. 쉽게 만나지 못하고 설령 만났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엔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결말의 소설, 양귀자 작가의 천년의 사랑,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를 말해하는 이유. 지금 나는 한 여자에 대해 말하려 한다. 무사람들은 별 수고 없이도 누리는 하찮은 행복한데조차 한 번도 이름을 불리워 보지 못했던 여자. 하지만 모든 이들은 한사코 피해가는 그 많고 많은 불행에게는 빠짐없이 호명당해봐서 누구보다도 절망에는 익숙했던 한 여자에 대해 나는 지금 말하고자 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니 처음부터 그 여자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솟구쳐 그만 종이를 구기고 싶어진다. 비록 그러했지만 결코 그것이 생의 전부는 아니었던 한 여자라고 첨언하면 좀 나을까. 나는 그 여자의 눈물을 기록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잦은 눈물과 대책 없는 한숨과 감당 못할 불행으로 얼룩져 있는 삶만이 그 여자의 전부였다면 나는 이 글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 여자 삶의 표피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여자가 살아야 할 진짜 생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진짜 생애에 끼어들기로 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운명이 내게 준 약속이었다. 마지막 순간에는 그 여자도 이 약속을 인정했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내가 그녀를 말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나를 채근해댄 강력한 배후였다. 그렇지만 나의 망설임은 길었다. 나는 거의 5년 동안이나 주저했다. 그녀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지레 포기하기도 했다. 그 사이 몇 번인가는 책상 앞에 앉아 첫 문장을 써보려 시도해 본 적도 있기는 했었다. 깊은 산속의 정적과 동그란 원으로 비춰주는 정다운 등불, 그리고 한없는 그리움까지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내 펜은 하염없이 허공만 맴돌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깨닫는다.
한없는 그리움이 바로 문제였다고. 그리움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범람한다. 간신히 막아두었던 그리움의 뚝이 무너져 내리면 해야 할 말들은 길을 잃고 떠내려 가버리는 것이었다. 홍순한 마음으로 무엇을 적으랴. 내가 이 기록을 진행시키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 그녀가 떠난 후 5번의 겨울을 보내고서야 내 눈은 겨우 봄을 알아보았다. 그동안은 봄이건 여름이건 내게는 모두 추운 겨울의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알게 되었다. 이제는 마음의 제방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그리움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음을, 그런 때가 왔음을.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된 것이 있었다. 내가 꼭 그녀를 말해야 할 이유가 아무리 간추리고 또 간추려도 여전히 3가지씩이나 된다는 것을. 그랬다. 내게는 반드시 그녀를 기록해야 할 이유가 3가지나 있었다. 사사로운 감정까지 덧붙이면 100가지, 1000가지라도 될 수가 있지만 다 지워버리려 애써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이유가 3이나 남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울 수 없었던 그 3가지 이유를 적는 것으로 이 기록의 시작을 감당하려 한다. 28회를 살았지만 28회를 28번 살았던 것보다 더 깊고 넓은 흔적을 나에게 남겨놓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사랑이 있었다. 첫 번째 이유를 말하기 위해 나는 종이 위에 사랑이라고 적어본다. 그리고 지운다. 한참 동안 종이에 의미 없는 점만 찍다가 결국 나는 다시 사랑이라고 쓴다. 그것 이외에 다른 표현이 없다. 이제 와서는 울림도 없는 금간 종소리 같은 말, 사랑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써본다. 이제 막 나는 사랑을 금간 종소리처럼 울림도 없는 말이라고 함부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나와 그녀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나의 부르짖음이 담겨 있다. 부르짖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자신들의 사랑만큼은 통속이 아니라는 자부심이 있는 까닭이다. 내 사랑은 그 자부심까지도 넘어버리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 성하상이란 사람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칫 길고 장황해질 설명을 압축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내 삶의 모양이 보통의 삶과 다르다는 사실부터 먼저 밝히면 이야기가 아주 간단해진다. 나는 25살까지는 아주 평범한 젊은이였다. 그 나이가 되기까지 보통의 사람들이 거쳐오는 과정을 나 역시도 충실하게 밟았다. 부모와 형제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 대학생이 되었고 법관이 되겠다는 야망도 품어보았으며 가끔씩은 적어도 시시하게는 살지 않겠다며 모험도 꿈꿔보는 그런 젊은이였다. 그러나 25살의 어느 날 내 앞에 한 스승이 나타났다. 나는 그를 통해서 삶의 뒷페이지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었다. 변화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예전처럼 살 수가 없게 되었다. 나는 결국 스승을 따라 현실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의 처음은 이제까지 내가 배우고 익혔던 세상의 모든 지식에 가위표를 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25살 이후의 내 삶과 공부에 대해서는 기록이 진행되면서 보다 소상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녀를 진술하기 위해선 어차피 나라는 사람 또한 가끔 언급되어져야만 하므로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만 이렇게만 말할 생각이다. 내가 했던 공부는 우주로 통하는 큰 생명을 얻어 그 생명 기운을 세상으로 전파하는 큰 사람을 만드는 공부라고. 깊은 수련을 쌓아서 우주의 큰 기운을 세상 쪽으로 흘려 보내는 경지에 이른 도인을 우리 수행자들 사이에선 큰 사람이라고 불려왔다. 처음 나는 그들이 깊은 산속에 틀어박혀 평생에 걸쳐 명상에 잠겨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해했었다. 깨달음이 제 아무리 커도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득도라면 그 깨달음이 세상과 차단되어 한 사람만의 것으로 그친다면 현실의 빵 한 조각보다 더 쓸모없지 않느냐는 내 의문은 젊은이로서는 응당 품을 만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이 의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큰 사람들의 수행은 이미 자신을 초월하고 삶을 뛰어넘어 이 지구를 위한 것이었다. 우주의 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미혹한 인간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은 기꺼이 우주와의 통로가 되길 자청한 것이었다. 그들이 나누어주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지구의 파멸까지도 각오해야 할지도 몰랐다. 우리의 목숨은 숨어서 고행하는 그들에게 많은 부분 빚져 있는 것이었다. 큰 사람의 길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명분 없이는 분발할 수 없는 나 같은 젊음한테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나는 비로소 갈등 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쫓을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점점 더 나는 세상과 멀어졌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사랑이 닥쳐왔다. 내게 닥쳐온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사랑이 나를 선택했다. 도저히 그 사랑을 피할 수가 없었다. 나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다. 오직 그 사랑 하나뿐이었다. 다르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 먼저 대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이 쌓이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면 나의 사랑은 특별했다. 먼저 알지 못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쌓였고 그 다음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나타났다. 그리고는 시작과 처음이 자로 잰 듯 여일한 간절한 사랑이 내게 시작되었다. 속력을 줄일 수도 제동을 걸 수도 그만 멈춰버릴 수도 없는 격렬한 사랑의 마음이 나를 두들게 됐다. 그 사랑은 예정된 것이었다. 아주 먼 시간 저편에서부터 결정되어진 특별한 사랑이었다. 그것은 지금의 나, 100년 전의 나, 1000년 전의 나, 겹겹의 세월 속에
내가 포개져서 발현된 영혼의 사랑이었다. 나는 그 영혼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랑은 기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경험한 영혼의 사랑. 이 특별한 사랑을 기록하는 것은 살아있는 나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이 생각을 아무리 해도 지울 수 없어서 그것이 이 기록의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 들어줄 사람이 있었다. 그녀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주 절실하다. 절실하다라고 쓰면서 나는 잠시 할 말을 잇는다. 펜도 멈칫거린다. 그녀를 왜곡해버리면 쓰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나는 근심하기도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해버리고 나면 말해버린 만큼만 남고 그림자의 질감은 사라지는 법이다. 진실은 어쩌면 말해지지 않은 그 그림자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나는 두 번째 이유를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의 28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들려줘야 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녀에 대해 묻고 또 물을 까만 눈의 생명이 지금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누군지 나는 지금 말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아까 말한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오래 나를 붙들고 있었노라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사실대로 말하자면 앞에 두 가지 이유만으로는 망설임 짙었던 나를 책상 앞으로 불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가 나를 거의 강제로 의자에 앉혔고 펜을 들게 했고 종이를 펼치게 했다. 세 번째 이유야말로 바로 그런 힘을 발휘한 장본인이었다. 지금은 나와 그녀의 사랑이지만 이 기록을 다 마친 뒤에는 힘들고 외로운 세상에 던져진 수많은 당신들의 사랑이도록 하고 싶다라는 나의 소망이 이 기록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였다. 그 소망이 밀어주지 않았더라면 나 성하상 개인의 사랑을 이토록 길게 설명할 당당함을 나는 도저히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었다. 내게 닥친 사랑이 아주 특별한 것이었음은 이미 말했던 바이지만 그리고 그 사랑의 처음과 끝에 대해 들려줘야 할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내가 경험한 작은 사랑이 세상에 나가 큰 사랑으로 넓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것이 결국은 내 사랑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사랑의 완성이라고 나는 지금 말한다. 사랑의 완성이라고 나는 여러 번 종이에 써보기도 한다. 지켜진 마음 자락 하나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지금 내게 보인다. 그 말이 나를 가라앉힌다. 담담해지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이유에 이르면 나는 안정을 느낀다. 세 번째 이유가 내게 이 기록을 서두르라고 말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세 번째 이유한테는 거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하여 나는 이 글을 쓴다. 지금 사랑하고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쓴다. 이미 사랑을 끝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글은 쓰여진다. 앞으로 사랑을 시작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글은 쓰여진다. 그녀, 나의 사랑. 세상에서는 오인희라고 불려왔던 한 여자의 생애를 잉크 삼고 나 성하상이라 이름 불리는 한 남자의 정신을 펜삼아 이 글은 쓰여진다. 시간은 흐르는데 그 답답함을 지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늦어도 가을에는 자신의 신부로 만들겠다던 진우의 호언장담도 겨울의 추위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바뀌었다. 들떠있는 연말연시를 인희는 홀로 보냈다. 아무도 내켜하지 않는 연말의 지방 출장을 진우는 자원해서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눈 쌓인 설악산을 들러오겠다는 전화만 있었다. 집에 있기가 두려워 당신은 이해하겠지? 나 때문에 잔뜩 가라앉아 있는 집안 분위기를 견디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잘 지내? 낙심하지 말고. 새해를 축하해. 새해를 축하해. 인희는 새해 첫날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자 말자 진우의 그 말을 떠올렸다. 축하한다고? 무엇을? 이 외로움을, 이 절망을. 그가 미웠다. 그리고 그가 보고 싶었다.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스스로가 미웠다. 그러나 한 남자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외로움을 타기 시작한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했다. 종 잡을 수 없는 이 감정의 변화무쌍함들. 인희는 자신을 휘어잡는 이 감정의 고개가 성가셔서 견딜 수가 없었다. 평화가 없는 것이었다. 안정도 없었다. 오직 서성거림과 하염없는 기다림만이 시간을 지배했다.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일상이 질서 속에서 운영되고 누구에게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의 어떤 관계에도 끼어들지 않고 철저히 혼자로 사는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돌아간다 해도 이미 예전의 그 생활은 아닐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한 번 맛본 달콤한 꿀의 맛을 기억에 담고 있는 한은 완벽하게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결국 그녀는 매번 침몰이 있더라도 기다리는 쪽을 선택하곤 했다. 행여 구조선이 올지도 모른다는 신랄 같은 희망에 기대는 편이 자진해서 침몰하는 것보다는 후회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출근할 필요가 없는 새해 첫날에도 일찍 일어났다. 진우는 지금 설악에 있는가? 인희는 문득 산에 있는 또 한 남자를 떠올렸다. 노루봉의 성하상. 그는 엊그제에도 편지를 보내왔다. 얼마 전부터 인희는 노루봉에서 날아오는 편지를 뜯지 않고 상자에 간직해 두기만 했다. 결혼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는 남자가 있는데 하는 생각에 여름 휴가 이후 도착한 몇 통은 우편함에서 꺼내온 대로 아무 곳에나 처박아 두었다. 실제로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진우의 성화로 매주일 만났으며 늘 그의 전화가 있었고 연달아 그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일들이 잇따랐으므로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현실의 일들이 쉴 새 없이 밀어 닥쳤으므로 노루봉으로 상징되는 불가해한 분위기가 자리 잡을 공간이 그녀의 마음에는 없었다. 결혼이 성사되면 그러면 흔적 없이 사라질 사람,
인이는 성화상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정리했을 것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처박아 두어도 괜찮은지 하는 생각이 솟았다. 누구의 마음이라 해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버림받은 기분에 대해서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내 마음이 아프듯 남의 마음도 아플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밖에 모른다. 세상의 모든 오해와 불행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 인이는 불현듯 가슴이 찌르르 저려와서 우체국에서 찍어놓은 푸른 도장을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그러나 봉투를 열어 그 사람의 글씨를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김진우에게 미안하다는 기분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더 이상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원치 않는 이기심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상황만으로도 버겁다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우성쳤다. 그래서 편지는 소중히 간소화돼 읽지는 않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언제라도 심정이 편안해지면 꺼내 읽을 수 있도록 탁자 밑에 두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았다. 김진우라는 남자, 그 사람과의 일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그녀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다른 이유도 있었다. 휴가지에서 보았던 그의 알 수 없는 정신의 힘 같은 것이 두려웠다. 그의 편지를 읽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에게 끌려갈 것 같다는 무서움도 그 편지를 읽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였다. 그 무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는 깊어지는 상념을 떨치기 위해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정신이 수용할 용량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니까. 그녀는 아침부터 창문을 활짝 열고 대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구석구석을 쓸어낸 다음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정성들에 걸레질을 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소파에서 모처럼 마음 먹고 장보기를 했다. 그것들로 부엌에 냉장고를 가득 채운 다음에는 혼자 먹기로는 아까울 만큼의 성대한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치고 우유와 커피로 때운 한나절의 허기가 몰려들 즈음 그녀는 알맞게 요리를 끝냈다. 인이가 막 식탁에 앉으려고 하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식탁 의자를 쓰러뜨리며 서둘러 거실로 달려갔다.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지만 그녀는 그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믿었다. 진우가 설악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 가겠노라고 곧 달려갈 테니 기다려야 한다고 전화를 하는 것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전화는 혜영에게서였다. 괜찮아? 혼자 있어? 그 사람은 혜영은 연거푸 물어댔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대답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내가 갈까? 너만 좋다면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아니야, 괜찮아. 너 너무 맥을 놓고 있는 거 아니니? 진우 씨만 믿어. 그 사람은 집에서 어떤 반대가 있어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가만,
이런 이야기는 만나서 하기로 하고 내가 갈게. 예정 일을 넘겼을 때는 자꾸 움직여주는 게 좋테니까 내 걱정은 말고. 혜영은 그녀가 만삭인 자신을 염려해서 그러는 줄 알고 있다. 아니라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 오지 마. 그녀의 말에는 거의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았고 혜영도 느꼈다. 두 사람은 문득 서먹한 감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쓰러져 있는 의자를 보면서 인희는 갑자기 식욕을 잃었다. 그녀는 거친 손놀림으로 손도 대지 않은 식탁을 깨끗이 치워버렸다. 깊어짐. 같이 살자. 그냥 살아버리자. 이것이 신호였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가 비로소 정점에 이르렀다는 신호. 정상에 이르면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암시해주는 그런 신호였다. 두 사람은 이 신호에 충실했던 셈이었다. 사랑이란 것의 완성이 이런 모습이라면 이제 두 사람은 완성에 도달한 것이었다. 하지만 완성이 주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휴식의 시간들은 몹시도 짧았다. 대신에 이제는 내려가서 현실과 마주서야 한다는 난감함은 너무도 빠르게 다가왔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정도 이상으로 깊어지는 것을 눈치챈 진우의 어머니는 그 깊어짐조차 여자의 간교한 술책이라고 단정지었다. 근본이 못된 여자애들은 의례 그런 수법을 쓰는 법이고 설령 헤어지는 경우에라도 이를 빌미로 톡톡히 몸값을 받아낸다는 것이 그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바였다. 그 주장은 모두 그녀의 귀로 직접 들은 것이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늘 세우는 교양과 지성의 힘에 의해 민망한 어휘들은 약간씩 생략되긴 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독 묻은 화살촉처럼 그녀의 가슴에 날아와 박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마음 약한 아들이 여자 문제로 질질 끌려다니는 꼴을 보다 못해 당신이 직접 나섰다는 그 만남은 그가 설악산에 다녀온 뒤 거의 한 달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그는 한 달 동안 진우는 서너 번 이상 그녀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다. 아마도 그 서너 번이 모두 토요일이었을 것이었다. 그는 아예 인희의 아파트로 퇴근을 해서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 저녁에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말했다. 결혼이고 뭐고 그냥 이대로 살아버리면 안 될까? 이대로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면 안 될까?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무작정한 동거를 감행할 만한 어떤 결의도 배어있지 않았다. 파행적인 결혼의 형태라면 어떤 것이라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아니면서도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연한 각오의 기미 하나 찾을 수 없는 그의 장난스러운 말투가 몹시 거슬렸다. 그랬으므로 그의 어머니가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작정 지난번 레스토랑에 와 있다는 전화를 해왔을 때 인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도 두 사람 모두 어떤 결단도 못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 아마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퍼부어대는 그 독한 말들을 맨 가슴으로 받아내면서도 인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아니, 비꼬이고 편견에 가득 찬 비난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의 어머니 주장이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조차 했다. 가령 이런 말들이 그랬다. 남자 쪽 부모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결혼이 바로 이 결혼이 아니요. 정말이지 우리는 눈꽃만큼도 며느리로 맞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야. 아가씨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결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 함부로 몸을 굴리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수법이유? 설령 남자가 욕정을 낸다 해도 아가씨 스스로 자기 앞날을 생각해서 집에 들이지 말고 잘 타일러 돌려보내야 하는 게 양갓집 규수의 도리가 아니겠소? 단정한 한복 차림의 노부인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는 도대체가 빈틈이라고는 없었다. 지난번처럼 단지 부모도 모르고 자란 고아 출신이어서 며느리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때는 막연한 혐오였기에 교양 있는 사람으로 노골적인 경멸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것 보라는 듯이 내 기우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이 확실하지 않느냐는 듯이 당당하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아가씨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미 계산을 다 해봤겠지만 우리 집을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칠 것이니 그리 알아요. 내 한 번 더 분명하게 아가씨한테 말할 테니 똑똑히 들어요. 이 결혼은 절대로 성사가 안 돼. 내일 모레 우리 두 노인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일이 생긴다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어림도 없어. 그리고 결혼이 안 된다 해도 우리한테서 무슨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한다거나 진호한테 책임을 지라는 소리를 함부로 했다간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지금부터 아예 화류계로 나서든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이 나왔음에도 인희는 끝내 그 자리를 지켰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올 만한 고비는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인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혼자 세상을 헤쳐나오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길이 들은 그였으나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방어도 도망도 꾀하지 않고 그녀는 고스란히 함부로 쏟아지는 소나기에 옷을 적시듯 마음을 고스란히 버렸다. 마음도 어떤 물건 같은 것이라면 수선해서 재생시킬 여지도 없을 만큼 심하게 버렸다. 그 자리에서는 오직 망가져가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만도 벅찼다. 가만 내버려 두기가 그리도 힘들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무의식적으로 거의 본능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랑이 결국은 내리막길을 향해서 구르기 시작했다는 사실. 다가올 미래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애썼던 과거보다 훨씬 잔인하리라는 사실을 인희는 직감했다. 1000번 부르면 죽은 넋도 돌아온다 하는데 메아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굳어 첩첩겹겹 산을 만들고 그대 까닭에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허공은 깨어나기 어려운 가여운 잠이었네. 김조혜 사랑굿 104 편지 5 상심하는 그대 지리산에 들어가 있다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매년 겨울과 봄에 걸쳐 스승이신 범서 선생님 곁에서 미흡한 수련을 채우는 일은 늘 있어 온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스승의 기운을 받지 않으면 아직 어리석은 나는 정신의 진보가 중단되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냥 스승의 곁에만 있어도 충분한 기운이 전해져 온다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숲이 깊으면 그늘도 크고 바람의 시원함도 큰 법입니다.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정신의 스승들은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운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 그 거인들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스승은 지리산에서 약초 재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화학약의 맹독성을 알면서도 자라나는 병을 어찌하지 못해 현대의학에 기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의 치료제를 제공하고 싶으시답니다. 내가 어찌 스승의 큰 뜻을 다 알겠습니까마는 당분간은 그 일에만 전념하실 듯 싶습니다. 스승의 곁에서 수련을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당신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 사랑, 당신이 지금 지옥 같은 나날 속에 던져져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명상의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괴로워하는 나에게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그래서 난 돌아왔습니다. 당신에게 간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안타깝지만 내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전념을 다해 당신을 위한 명상에 잠겼습니다.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였지요. 안간 힘으로 모은 힘을 손에 담아 당신에게 보내보기도 수차례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겹겹의 의혹에 휩싸여 있어서 내 수력을 받아들일 수 없나 봅니다. 당신이 내가 보낸 편지들을 읽기만 했어도, 그래서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생각을 해주기만 했어도 당신의 고통을 덜어줄 내 손을 받았을 텐데. 그러나 당신, 서둘러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합시다. 이제는 스스로 에너지를 찾아 거기에 당신을 연결시키십시오. 그 길뿐입니다. 하나의 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조금이라도 덜 상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안타까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당신 지금은 눈앞에 현실만 보고 있으니 애가 탑니다. 그래도 나는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에 들어주는 사람 없다 해도 나는 말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는 말은 광안입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를 우주와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곧 광안이니까요. 지난번에 말했습니다만 존재에 대한 성찰을 오래도록 계속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눈이 광안으로 전환되는 체험이 거의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대로 뜻도 모른 채 막무가내로 시간에 묻혀 흘러가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절실하다면 이미 광안의 첫 단계를 학습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색에 어떤 교과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진정한 사색의 회방만 될 뿐입니다. 선입과는 적입니다. 가능한 말끔하게 비워진 머리가 좋습니다. 사실 광안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고정관념과 선입관들입니다. 마음이 그것들에 팔려 있으면 은빛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광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광안으로 가는 데는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초심자의 경우입니다. 수련이 거듭되면 눈을 뜨고도 광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심자에게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단계는 눈을 감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지요. 마음은 미끌미끌한 비누 같아서 바늘구멍만한 틈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빠져나갈 마음을 뒤쫓다 보면 광안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음을 말뚝에 묶어라 라고 스승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당신도 당신의 어지러운 마음을 단단히 말뚝에 묶어 매십시오. 언젠가는 메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증거는 감은 눈 속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눈앞의 어둠이 차분해진다고 느껴지면 안정의 기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뚝에 단단히 묶였다고 여겨지면 이제 2번째 단계입니다. 2번째 단계는 우선 눈 위, 눈꺼풀 저 안쪽을 주시하십시오. 물론 눈은 감은 채입니다. 눈을 감고 눈꺼풀 저 안쪽을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마음이 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떤 일 속으로 마음이 달려가면 허사입니다. 텅 빈 듯한 고요, 그 고요의 마음으로 눈의 저 안쪽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이 어렵다면 손을 사용해 보십시오. 손바닥을 가볍게 눈두덩이 위에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앞의 어둠이 확실히 짙어져서 눈꺼풀 안쪽에서 번지는 빛살들을 보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는 마십시오. 마음이 그리로 옮아가 버립니다. 이제 3번째 단계입니다. 내 영혼이 눈 안쪽으로, 눈꺼풀 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 3번째 순서입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기다리면 어둠을 물들이는 은빛 광선들이 화면 위쪽으로 가지런히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은빛 지평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내 표현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번째 단계에서 광안은 이미 뜨인 것입니다. 4번째라는 것은 광안으로 전환한 뒤의 현상을 가리킵니다. 초심자는 현상도 배워야 인지할 수 있으므로 나는 당신에게 4번째를 추가시키고자 합니다. 광안을 뜨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감은 눈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먼저 눈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는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온 몸이 다 그렇게 뜨거워집니다. 잠시 뜨겁다가 이내 식는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말뚝에서 마음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린 마음이 또 현실의 어떤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일들이 얽히고 얽힌 사람일수록 마음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그대가 그런 경우입니다. 당신은 생각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당신이 골몰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머리와 팔과 다리와 배와 등이 다 뜨거워지면 끝입니다. 그 다음 현상은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각인처럼 마음에 새겨집니다. 완전한 자유, 그리고 깃털 같은 가벼움이 마침내 당신에게로 옵니다. 광안을 통해서 육체가 빠져나가는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만한 기운이 끝없이 온몸을 관통하고 있는 기분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와 당신이 연결되었다는 증표입니다. 또한 당신과 우주가 서로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닫혀있는 문을 열어 젖힌 것입니다. 우주는 내내 기다리고 있다가 품고 있던 에너지를 밀물처럼 흘러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서서히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새로워지고 싶었던 자신이 마침내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한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당신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의 평화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당신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멀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찾아가는 날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까지 내 사랑하는 그대, 마음의 지옥에서 헤매는 그대, 부디 건강이나 늘 보살피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날이 왔을 때 어디에 마음의 평화를 담나요?